여기서 파리 경찰의 용의자 프로파일링의 정확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범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범행이다. 구매자는 미국의 부호일 것이다. 아니면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모나리자의 몸값을 요구할 것이다. 다음 편인 재판일지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그는 미국의 백만장자 수집가 JP 모건 측에 접촉하려고 하였으니 반은 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는 국제미술품 전문 절도범 일당이다. 모나리자의 사랑에 빠진 정신병자 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루브르 내부자가 가담하였다. 빈센초 페루자는 1908년부터 파리에서 살았고 1911년 1월까지 루브르에서 모나리자 등 그림 보호 액자 제작 때 일꾼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모나리자에 액자를 끼운 그였으니 꺼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파리 경찰의 용의자 특정 중 대부분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맞춘 루브르 내부자의 범행이라는 특정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경찰은 루브르 측에 현재 및 과거 박물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고 그는 그 명단에 존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는 물론 지문 확보를 수사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이미 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그의 상반신 사진과 지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원칙적으로 오른손 지문만 채취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 액자에서 발견된 것은 왼손 엄지 지문이므로 애초 서로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최소한 경찰은 그의 신원과 범죄 전력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왼손 지문은 페루자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방침에 따라 경찰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였을 때 그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관은 직접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 취조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8월 21일 오전에 출근해서 근무하였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는 그날 몇 시간 지각하였고 상관에게는 늦잠을 잤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모나리자는 그의 집 벽장에 숨겨 있었는데 경찰은 수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문을 채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나리자와 한 공간에 있었으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백주대낮에 누구의 눈에 띄지 않고 모나리자를 훔친 후 조용히 범행 장소를 빠져나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국제미술품 절도단의 소행이라고 확신하다 보니 가난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외국인이 그런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그의 주거지에 모나리자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 방침에 따라 루브르 관장부터 가장 낮은 직급의 인부까지 루브르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였는데 정작 범인의 지문은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경찰의 확증 편향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루브르 백악관 소부는 모나리자가 전시된 카레간 근처 비상계단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하였고 그의 머리색이 빨갛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빈센초 페루자의 머리칼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파리 경찰은 그 목격 진술에 따라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격 진술이라는 것, 기억이라는 녀석은 우리 생각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서 학창시절 때 그 지독한 선생님이 누굴 체벌했는지, 어떻게 체벌했는지, 어디서 체벌한 건지, 언제인 건지 한번 서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즉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용의자가 피해자를 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터널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내려서 충격으로 인하여 차가 부서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용의자,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던 사람이고 오로지 선의를 목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은 매우 진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 진술로 확보된 CCTV의 영상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용의자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은 맞는데 용의자가 중간에 차를 세운 일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목격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다르다 보니 목격자에 대한 최면 수사까지 실시하였으나 애초 진술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거짓말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기억의 오류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용의자가 사고 후 정차하여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면 더더욱 뺑소니 혐의가 명확해졌겠지만 정차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갔어도 뺑소니는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마 눈앞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뺑소니 사건이라는 강한 확신이 새로운 경험을 스스로 기억 속에 추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목격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일부 기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목격 진술의 오류 존재 가능성은 수사기관이면 숙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목격자 소부가 용의자 머리색이 빨갛다고 하였더라도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그 지목된 용의자가 실제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사 방침대로 지문만 채취하였어도 하는 아쉬움만 듭니다. 그도 과거 수사당국으로부터 3차례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고 화성 태안읍을 벗어나지 않은 화성 토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의 연령대인 24세에서 27세에 부합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발생 직전에 별개 강간 사건 용의자로 그를 지목하는 제보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이춘재의 학교, 직장, 이웃 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고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실제 유력 용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수사당국은 당시 진범의 혈액형을 B형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O형인 이춘재가 수사선상에서 배제되었던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단순히 과거 수사의 오류를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춘재도 분명 빈센초 페루자와 같이 수사당국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 경찰이 수사 방침에 따라서 그의 지문만이라도 채취하였더라면 모나리자의 1위 자리는 지금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결국 파리 경찰의 최악 삽질이 모나리자의 2년 뒤 극적 기한이라는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인과 동시에 모나리자에게 압도적인 1위 예술품이라는 자리를 부여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는 수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을 선물한 최고의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